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신경을 갉아먹는 감각과 함께 이서연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낯선 천장의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시야에 들어왔고 코끝에는 은은한 시트러스 향과 섞인 묵직한 가죽 냄새가 스쳤다. 이곳은 그녀가 거주하는 옥탑방의 좁고 습한 침대가 결코 아니었으며 몸을 감싸고 있는 감촉은 지나치게 부드러운 최고급 실크 이불이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손가락 끝에 걸리는 묵직하고 차가운 이물감에 시선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왼손 약지에는 창문 틈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시게 반짝이는 물방울 모양의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인턴 사원의 월급을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기도 전에 서연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인기척에 숨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침대 맞은편 1인용 가죽 소파에는 한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태블릿 PC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는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하고도 냉막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미래그룹의 전략기획실 인턴인 서연이 매일 아침 사내 방송 모니터로만 보아오던 그 사람. 바로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현재의 최고 경영자인 강도진 대표이사였다. 도진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하나 없이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으며 셔츠에 윗단추 하나만을 푼 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자신이 왜 상사의 호텔방에 누워 있는지, 그리고 손가락에 끼워진 이 반지는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공포와 당혹감이 서연의 이성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었다. 강도진은 서연이 깨어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시선을 태블릿에서 떼지 않은 채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어제 저녁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신 것 치고는 꽤 일찍 일어났다는 그의 말에는 비웃음인지 칭찬인지 알 수 없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황급히 이불 속에 자신의 차림새를 확인했는데 다행히 어제 입었던 연회장 스태프 유니폼이 구겨지긴 했으나 그대로 입혀져 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의 안도감은 도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와 시선을 맞추었을 때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그의 눈동자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먹잇감을 탐색하는 포식자의 그것처럼 집요하게 서연을 관찰하고 있었으며 그 시선 끝은 정확히 그녀의 왼손 약지에 머물러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침대에서 내려와 정중하지만 경계심 가득한 자세로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어젯밤 회사의 창립 기념일 파티에 인턴 신분으로 지원 업무를 나갔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의 필름이 완벽하게 끊겨버린 상황이었다. 도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붉은색 벨벳 케이스를 턱으로 가리키며 반지가 꽤 잘 어울린다는 엉뚱한 말을 던졌다. 서연은 당황하여 반지를 빼려 했으나 손가락이 부은 것인지 아니면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반지는 요지부동으로 빠지지 않았다. 억지로 반지를 빼내려는 서연의 모습을 지켜보던 도진의 입가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흥미롭다는 듯한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고 그의 그림자가 서연의 작은 몸을 완전히 덮어버렸다. 도진은 서연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손을 빼며 어젯밤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의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기억해내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필사적으로 기억의 파편들을 끄집어내려 노력했고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섬광 같은 장면들이 떠올랐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북적이는 연회장 구석에서 최태석 전무의 비서가 도진의 샴페인 잔에 정체불명의 가루를 타는 장면을 목격했던 것이었다. 평소 남다른 관찰력과 기억력을 가진 서연은 그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직감했고 도진이 그 잔을 입에 대려는 찰나 쟁반을 들고 넘어지는 척하며 그에게 몸을 날려 잔을 쏟게 만들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도진은 그녀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목숨 혹은 적어도 사회적 지위를 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맙다는 말 대신 거래를 제안하듯 차가운 어조를 유지했다. 도진은 최 전무가 자신을 덫에 빠뜨리기 위해 준비한 그 약물이 최음제와 수면제가 섞인 강력한 약물이었으며 만약 서연이 없었다면 자신은 그들이 미리 준비해둔 꽃뱀과 스캔들에 휘말려 경영권을 위협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생명의 은인인 서연에게 감사를 표하는 대신 그녀가 감당하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다. 최 전무는 어젯밤 자신의 계획을 방해한 쥐새끼가 누구인지 찾고 있으며 인턴인 서연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었다. 서연은 도진의 말이 협박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부인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임을 파악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도진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지금 이 호텔 방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녀는 타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연에게 선택지를 주겠다며 손에 들고 있던 얇은 서류 봉투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혼인신고서와 비밀 유지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자 도진은 이것이 그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자신이 최 전무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패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랑이나 감정 따위가 배제된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아내가 필요했고 서연은 그 역할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특유의 비상한 두뇌를 회전시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미래그룹에 입사한 진짜 목적은 5년 전 회계팀장이었던 아버지가 횡령 누명을 쓰고 자살한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였다. 인턴 신분으로는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어 수사는 답보 상태였지만 만약 CEO의 아내가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었다. 그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가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열쇠를 손에 쥐는 격이었다. 서연은 두려움 속에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모험심과 복수심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다. 도진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서연에게 생각할 시간을 많이 줄 수 없다며 시계를 확인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자신은 이 방을 나갈 것이고 서연은 홀로 최 전무의 사냥개들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도진을 마주 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의 당혹감에서 벗어나 차분하고 단단하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이 결혼이 1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진 계약이며 그 기간 동안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계약 종료 시 깔끔하게 이혼한다는 조건이 보장되는지를 되물었다. 도진은 예상보다 대담한 그녀의 반응에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모든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답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고 빠르게 조항들을 훑어내려갔다. 불공정해 보이는 조항은 없었으며 오히려 그녀에게 막대한 위자료와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망설임 없는 결의가 차 있었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어 계약서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정갈하게 서명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것을 지켜보던 도진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인턴 이서연이 아니라 미래그룹의 안주인이자 강도진의 위장된 아내로서 새로운 전쟁터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다. 서명을 마친 서연이 계약서를 내밀자 도진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재킷 안주머니에 넣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공식적으로 파트너가 되었으니 예의를 갖추겠다며 서연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가볍게 들어 올려 입을 맞췄다. 그의 입술이 손등에 닿는 순간
서연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태연한 척했다. 도지는 오늘부터 출근은 자신의 차로 함께할 것이며 회사에서는 철저하게 타인처럼 행동하되 중요한 순간에는 완벽한 연기를 펼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의 태도는 방금 전까지 협박을 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럽고 젠틀하게 변해 있어 서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도지는 룸서비스로 준비된 아침 식사를 권하며 앞으로 시작될 전쟁에 대비해 체력을 비축해 두라고 조언했다. 서연은 억지로라도 음식을 넘겨야 함을 알았기에 자리에 앉아 스프를 떠먹기 시작했지만 시선은 계속해서 도진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는 식사 대신 진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최 전무의 동태를 파악하고 보안팀을 강화하라는 지시였다. 서연은 그가 단순한 재벌 3세가 아니라 치밀하고 냉혹한 승부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이 남자가 과연 아군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적이 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같은 배를 탔다는 사실에 집중하기로 했다. 식사를 마친 후 도지는 미리 준비해둔 갈아입을 옷이 드레스룸에 있다며 준비하고 나오라고 말했다. 서연이 드레스룸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인턴 유니폼이 아닌 고급스러운 오피스룩과 명품 구두들이 사이즈에 맞춰 진열되어 있었다. 도진의 치밀한 준비성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서연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낯선 감정을 느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때문에 눈물 흘리던 나약한 소녀가 아니라 거대 기업의 권력 다툼 한복판에 뛰어든 전사처럼 보였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반지가 끼워진 왼손을 주먹 쥐어 보이며 마음을 다잡았다. 준비를 마친 서연이 거실로 나오자 도지는 그녀의 달라진 모습에 잠시 시선을 멈추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현관으로 향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오르는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것을 예상했던 서연은 긴장했지만 도지는 비밀 통로를 이용해 조용히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차문을 열어주며 도지는 서연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부터 시작이니 긴장 늦추지 말라는 그의 말은 경고이자 동시에 기묘한 연대감을 주는 격려처럼 들렸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음을 받아들였다. 차 안의 정적을 깨고 도진이 서연에게 오늘 일정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인턴 생활을 해야 하지만 점심시간에는 자신의 집무실로 올라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알겠다고 대답하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확인했는데 부재중 전화나 메시지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감이 밀려왔지만 옆자리에 앉은 도진의 존재가 기이하게도 위안이 되었다. 그는 차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였고 지금 서연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었기 때문이었다. 미래그룹 본사 건물이 눈앞에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자 서연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로비에 들어서면 다시 평범한 인턴으로 돌아가 상사들의 커피 심부름과 복사 업무를 해야 했지만 그녀의 왼손에는 회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력의 상징이 숨겨져 있었다. 도지는 차에서 내리기 전 서연에게 반지는 당분간 목걸이 줄에 걸어 옷 속에 숨기라고 지시했다. 서연이 반지를 빼 목걸이에 걸자 도지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것은 마치 사냥터로 나가는 사냥개가 주인에게 받는 마지막 격려와도 같았다. 엘리베이터가 로비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도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가운 CEO의 가면을 쓰고 먼저 내렸다. 서연은 잠시 심호흡을 한 뒤 그 뒤를 따르지 않고 직원용 출입구로 향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걸음걸이를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는데 그 속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야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로비를 가로지르는 서연의 등 뒤로 도진이 힐끔 시선을 던졌고 그의 입가에는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침대에서 깨어난 인턴은 이제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니라 판을 뒤흔들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되어 거대한 게임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전략기획실의 아침은 언제나 전쟁터와 같았고 이서연의 하루는 박 팀장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로 시작되었다. 어젯밤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깨어나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남자의 약혼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마치 꿈처럼 느껴질 만큼 현실의 공기는 차갑고 비정했다. 서연은 탕비실 구석에서 쏟아지는 커피 심부름과 복사 업무를 처리하며 셔츠 안쪽에서 차갑게 식어있는 다이아몬드 반지의 무게를 견뎌내야 했다. 목걸이 줄에 걸린 반지는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쇄골 부근을 툭툭 치며 지금 이 상황이 결코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겉으로는 굽실거리는 인턴 사원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바닥을 향한 채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고 머릿속으로는 강도진이 건네준 보안 자료들의 내용을 되새김질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미래그룹 본사 45층의 부회장 집무실에서는 무거운 재떨이가 날아가는 파열음과 함께 살벌한 정적이 흘렀다. 최태석 전무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바닥에 흩어지는 유리 조각을 노려보았고 그의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 실장이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완벽하게 설계했다고 믿었던 함정이 누군가의 방해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고 강도진은 보란듯이 멀쩡한 모습으로 출근하여 임원 회의를 주재했다는 보고가 그의 분노를 자극했다. 태석은 어젯밤 연회장에서 도진의 곁을 맴돌던 쥐새끼 같은 여자의 정체를 당장 찾아내라고 소리쳤지만 CCTV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어 그 여자의 얼굴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서연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고 액정에는 발신자 정보가 없는 메시지 하나가 떠올랐다. 지하 4층 주차장 C구역이라는 짧은 문구였지만 서연은 그것이 누구의 호출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속이 좋지 않아 잠시 약국에 다녀오겠다고 둘러댄 뒤 비상구 계단을 이용해 지하로 내려갔고 그곳에는 썬팅이 집게된 검은색 밴이 대기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뒷좌석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도진이 그녀를 맞이했고 차 안의 공기는 사무실과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진은 서연이 차에 타자마자 태블릿 PC 하나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최태석 전무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페이퍼 컴퍼니의 명단이 암호화되어 들어 있었다. 도진은 서연에게 이 명단이 최 전무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암호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연이 과거 회계팀장의 딸로서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과 특유의 비상한 기억력을 활용해 이 암호의 패턴을 분석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서연은 태블릿 화면을 빠르게 훑어보았고 놀랍게도 그 패턴이 과거 아버지가 남겼던 낡은 수첩의 낙서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지만 그녀는 표정을 감추며 최대한 덤덤하게 자료를 분석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도진은 그녀의 미세한 동요를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그저 신뢰한다는 짧은 말과 함께 그녀의 손에 작은 카드키 하나를 쥐어주었다. 그 카드키는 본사 건물 내에서도 극소수의 임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비밀 기록 보관소의 출입증이었고 도진은 이것이 그녀에게 주는 첫 번째 무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무기는 잘못 사용하면 서연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기에 도진은 절대 들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짧은 미래가 끝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자신의 책상 아래에 숨겨둔 낡은 다이어리를 꺼내 태블릿에 암호화 대조해 보기 시작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전화벨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서연의 주변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고 그녀의 두뇌는 고속으로 회전하며 숫자들의 미로를 파헤치고 있었다. 오후 업무가 한창일 때 박 팀장은 서연에게 산더미 같은 과거 회계 자료 정리를 지시하며 노골적으로 그녀를 괴롭혔다. 먼지가 가득 쌓인 서류 박스를 창고로 옮기라는 부당한 지시였지만 서연은 군말 없이 박스를 들어 올렸고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지하 문서고는 그녀가 도진에게 받은 카드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다. 서연은 무거운 박스를 핑계로 문서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고 CCTV의 사각지대를 찾아 재빠르게 카드키를 리더기에 갖다 대었다. 붉은색 불빛이 초록색으로 바뀌며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비밀 기록 보관소 내부는 서늘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서버들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서연은 도진이 일러준 대로 특정 서버에 접속하여 아버지의 이름과 최태석의 페이퍼 컴퍼니를 검색어로 입력했다. 수천 건의 데이터가 화면에 쏟아졌고 그녀는 그 중에서 5년 전 사건 당일의 로그 기록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다.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서연은 황급히 로그아웃을 한 뒤 서버렉 뒤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최태석 전무의 비서실장이었고 그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서연이 숨어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은 입을 틀어막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노력했고 비서실장의 구두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공포감은 극대화되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전원 버튼을 눌러 소리를 껐다. 다행히 서버실의 소음 덕분에 진동 소리는 묻혔고 비서실장은 잠시 멈칫하다가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문을 닫고 나갔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만 휴대전화를 확인한 순간 다시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도진이 보낸 메시지에는 오늘 저녁 7시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저녁 식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준비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서연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도진이 보낸 차에 올라탔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아까 문서고에서 보았던 짧은 데이터 조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의 아이디로 접속한 흔적이 조작되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횡령이 누명이었음을 증명할 첫 번째 퍼즐 조각이었다. 도진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마치 성처럼 웅장했고 현관에는 수십 켤레의 명품 구두와 옷들이 그녀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도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의 냉철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가정적인 분위기에 서연은 잠시 현실 감각을 잃을 뻔했다. 도진은 놀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서연에게 요리는 자신의 유일한 취미이자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며 식탁 의자를 빼주었다. 식사 자리에서 두 사람은 회사 일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고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서연은 도진의 눈빛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탐색전을 느낄 수 있었고 그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도진은 서연이 오늘 문서고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녀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도진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서연에게 본격적인 제안을 하나 던졌다. 그는 다음 주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최 전무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대규모 지분 매입을 시도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렸다. 도진은 서연에게 그 자금을 추적하여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를 작전의 핵심 설계자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인턴인 서연에게는 과분하고 위험한 임무였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도진이 서연을 단순한 아내 대역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서연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자신이 발견한 아버지 사건의 단서를 도진에게 공유했고, 도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진지하게 변했다. 그날 밤 서연은 펜트하우스의 게스트룸이 아닌 도진의 침실 옆방을 배정받았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와 함께 밤을 보낸다는 사실이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목걸이에 걸린 반지를 만지작거렸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그녀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거대한 미로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삶을 살아가야 했다. 낮에는 무능하고 소심한 인턴 이서연으로, 밤에는 냉혹한 승부사 강도진의 파트너이자 전략가인 아내로 살아야 하는 이중 생활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었다. 한편 최태석 전무는 심부름센터 직원으로부터 흥미로운 사진 한 장을 전송받았다. 사진 속에는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도진의 차에 타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는데,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다름 아닌 전략기획실 인턴 유니폼이었다. 태석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고 그는 즉시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전략기획실의 모든 여직원 인사기록 카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사냥개는 마침내 냄새를 맡았고 쥐새끼를 잡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확신했다. 서연의 정체가 발각될 위기가 폭풍전야처럼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최태석 전무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태석은 서연을 빤히 쳐다보며 묘한 눈빛을 보냈고, 서연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태석은 서연의 사원증을 흘깃 보더니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이름이 참 예쁘다며 열심히 해보라고 어깨를 툭 쳤다. 그것은 격려가 아니라 명백한 경고였고 선전포고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홀로 남은 서연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고 정면 승부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한 그녀의 눈동자는 전날보다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도진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보안팀장에게 서연의 신변 보호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최 전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감지했고 서연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도진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서연의 인사 기록 카드를 집어들었고 사진 속의 앳된 얼굴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 선택한 장기말이었지만 그녀의 명석함과 대담함은 도진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고 어느새 그녀는 그의 계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 게임의 끝에서 웃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될 것이라고. 서연은 자리로 돌아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컴퓨터 모니터를 켰다. 화면 보호기에는 평화로운 풍경 사진이 떠 있었지만 그녀의 현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에 잠식당하는 대신 그 두려움을 동력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도진이 준 태블릿을 서랍 깊숙한 곳에 숨기고 업무용 메신저를 열어 도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사냥꾼이 사냥개에게 보내는 신호가 아니라 파트너가 파트너에게 보내는 작전 개시 신호였다. CEO의 아내라는 가면을 쓴 인턴 이서연의 반격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월요일 아침의 전략기획실은 마치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듯한 혼돈 그 자체였으며 직원들의 표정에는 절망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룹의 사활이 걸린 스마트시티 입찰 제안서의 핵심 재무 데이터가 제출 마감을 불과 3시간 앞두고
원인 불명의 오류로 인해 모두 손상되어 버린 것이었다. 사무실 곳곳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박 팀장은 핏대를 세우며 담당자들을 몰아세우고 있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방법은 없어 보였다. 이 입찰은 강도진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진두지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기에 만약 실패한다면 그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 분명했다. 사무실 구석에서 복사기를 돌리고 있던 이서연은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니터 화면들을 훑어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서연은 팀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파쇄기 옆에 버려진 오류 보고서 출력물을 슬쩍 집어들어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단순한 시스템 오류나 데이터 충돌처럼 보였지만 숫자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서연의 눈에는 명백한 인위적 조작의 흔적이 감지되었다. 누군가 수익률 산출 공식의 변수 하나를 교묘하게 수정하여 전체 결과값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도록 조작해 놓은 것이 분명했으며 이는 내부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서연은 탕비실로 들어가는 척하며 자신의 개인 태블릿을 꺼내 회사 서버의 백업 로그에 접속하려 했으나 인터넷 권한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도진이 주었던 비밀 출입 카드의 코드를 우회 경로로 입력하여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서버에 접속한 서연은 방대한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문제의 변수가 수정된 정확한 시점을 찾아내기 위해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수식들이 춤을 추듯 배열되었고 마침내 어제 새벽 3시에 최태석 전무 라인으로 분류되는 재무팀 과장의 아이디로 접속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범인을 알아냈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범인 색출이 아니라 오염된 데이터를 복구하여 입찰을 성공시키는 것이었다. 서연은 남은 시간이 촉박함을 깨닫고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태블릿 키보드를 두드리며 수정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10여 분 뒤 서연은 수정된 엑셀 파일을 익명으로 공유 폴더에 업로드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파일 이름을 자동 백업 복구본처럼 위장해 놓았기에 누군가 발견한다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복구한 것으로 착각할 것이었다. 예상대로 몇 분 지나지 않아 한 대리가 소리를 지르며 복구된 파일을 발견했다고 외쳤고 사무실은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박 팀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팀원들을 잘 독려한 덕분이라며 공을 가로채기에 바빴고 직원들은 그에 동조하며 아부를 떨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다시 묵묵히 영수증 정리 업무를 계속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씁쓸함과 동시에 짜릿한 성취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단 한 사람의 눈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안 카메라를 통해 상황을 주시하던 강도진이었다. 도진은 서연이 비상계단으로 사라졌다가 나타난 직후 데이터가 기적적으로 복구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며 그녀가 단순히 기억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위기 대처 능력 또한 탁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모니터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서연의 작고 굽은 등을 바라보며 묘한 전율을 느꼈다. 자신이 선택한 여자가 단순한 방패막이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과 대등하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명검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인터폰을 들어 비서실장에게 오늘 저녁 일정은 모두 취소하고 서연을 비밀리에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호출하라고 지시했다. 퇴근 후 도진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서연은 평소와 다른 무거운 공기를 감지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거실에 들어섰다. 도진은 소파에 앉아 서류 뭉치를 넘기다가 서연을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데이터를 수정했음을 인정했고 도진은 왜 공을 차지하지 않고 숨겼느냐고 되물었다. 서연은 지금 자신이 나서서 능력을 드러내면 최전무의 타깃이 될 뿐이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도진은 그녀의 대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앞에 두꺼운 파일 하나를 던지듯이 내려놓았다. 그것은 미래그룹이 오랫동안 공들여왔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한 대형 MA 프로젝트의 기밀 서류였다. 도진은 이것이 서연에게 주는 첫 번째 정식 임무이자 그녀의 능력을 검증할 시험대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 기업을 인수해야만 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상대 측이 제시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도진은 서연에게 내일 아침까지 이 서류를 검토하고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녀를 단순한 계약 아내로만 대우할 것이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서연은 파일의 두께를 보고 잠시 압도되었지만 이내 도전적인 눈빛으로 도진을 응시하며 반드시 해답을 찾아내겠다고 답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아버지의 복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했다. 서연은 식사도 거른 채 서재에 틀어박혀 밤새도록 서류와 씨름했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방해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았다. 상대 기업은 겉으로는 건실해 보였지만 서연이 재무제표의 주석과 계열사 간의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치명적인 부실 징후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했다. 그들은 특허권을 담보로 이중대출을 받아 자금을 돌려막고 있었으며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업 가치는 폭락할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펜을 내려놓고 뻣뻣해진 목을 풀며 창밖으로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이 약점이 협상의 판도를 뒤집을 결정적인 카드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아침이 밝자마자 서연은 도진에게 자신이 분석한 보고서를 브리핑하기 시작했고 도진은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혀를 내둘렀다. 서연은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역이용하여 인수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면서도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구체적인 협상 전략까지 제시했다. 도진은 보고서를 덮으며 서연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동안 그녀를 흥미로운 장난감이나 도구 정도로 생각했던 오만함은 사라지고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존중과 경외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손을 내밀며 완벽했다는 짧은 찬사를 보냈고 서연은 그 손을 맞잡으며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다. 그날 오후 도진은 서연이 제시한 전략을 바탕으로 상대 기업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상대방 대표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안색이 사색이 되어 도진이 제시한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미래그룹은 헐값에 알짜 기업을 인수하게 되었다. 이 소식은 즉시 증권가에 퍼져나가 미래그룹의 주가는 급등했고 도진의 경영 능력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진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오늘 저녁은 근사한 곳에서 축하를 하자고 제안했다. 서연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들뜬 목소리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지만 동시에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한편 최태석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골프채를 휘둘러 유리창을 박살내고 있었다. 자신이 심어놓은 덫을 피해간 것도 모자라 오히려 더 큰 성과를 낸 도진의 행보에 위기감을 느낀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군가가 조력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어제 입찰 데이터 오류가 수정된 경위를 다시 조사하라고 고함을 쳤고 보안팀장은 쭈뼛거리며
로그 기록은 완벽하게 세탁되어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태석은 책상 위의 물건들을 쓸어버리며 그럴 리가 없다고 소리쳤고 그의 붉게 충혈된 눈은 마치 먹잇감을 놓친 맹수처럼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도진의 곁에 있는 그 인턴 여자가 단순한 내연녀가 아님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태석은 즉시 사설 정보업체에 연락하여 이서연의 과거 행적을 낱낱이 파헤치라고 지시하며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연이 입사하기 전의 기록부터 학창 시절 그리고 가족 관계까지 모든 것을 조사하여 약점을 잡아내려 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가 과거 미래그룹의 회계팀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워 단번에 매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태석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서연을 무너뜨릴 잔인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그는 도진이 가장 아끼는 장난감을 부서뜨림으로써 그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시각 서연은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다가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기 사원인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그녀는 서연에게 조심하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사라졌다. 서연은 민지의 뒷모습을 보며 의아함을 느꼈지만 곧이어 들려오는 부장님의 호출에 급히 자리로 돌아가야 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표면적으로는 축제 분위기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서연을 둘러싼 의혹과 질시의 시선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서연이 대표이사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들은 더욱 차가워지고 있었다. 도진과 서연의 관계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있었다. 도진은 서연에게 끌리는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약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더욱 냉철하게 행동하려 했고 서연 또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하지만 늦은 밤 함께 야근을 하며 나누는 눈빛 교환이나 우연히 스치는 손길에서 느껴지는 정기는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자 파멸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궤도에 진입하고 있었다. 퇴근 무렵 서연의 책상 위에는 발신인을 알 수 없는 노란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주시하지 않는 듯했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5년 전 아버지가 자살하던 날의 현장 사진과 함께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라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서연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다. 이것은 최 전무가 보낸 명백한 경고장이었으며 그녀의 정체가 발각되었다는 신호탄이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내 사진을 찢어버리며 눈물을 삼켰다. 서연은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가방 깊숙이 쑤셔 넣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필사적으로 이성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도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가 알게 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최전무의 압박을 견뎌내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고 목숨을 건 전면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도진은 펜트하우스에서 서연을 기다리며 와인을 따르고 있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서연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발신자는 최태석 전무였다. 도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태석의 비열한 웃음소리에 주먹을 불끈 쥐었다. 태석은 도진에게 재미있는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며 내일 아침 기대하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도진은 직감적으로 서연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알았고 즉시 재킷을 챙겨 집을 나섰다. 서연은 회사 로비를 빠져나와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색 승합차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문이 열리며 험상류는 사내들이 내렸고 서연은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꽉 쥐었지만 수적 열쇠에 공포가 밀려왔다. 바로 그 순간 굉음과 함께 도진의 스포츠카가 승합차를 들이받을 기세로 돌진해왔고 사내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차에서 내린 도진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서연에게 달려와 그녀를 품에 안았고 서연은 그의 품에서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도진의 등장은 극적이었고 그의 품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단단했다. 강도진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방금 전에 위협적인 상황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서연의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진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경호 차량들을 수시로 확인했다. 그는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그림자 속에 숨겨두려 했던 자신의 계획이 오히려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최태석 전무는 이미 선을 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음지에서의 암투가 아닌 양지로의 전면전을 선포해야 할 시점이었다.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도진은 차 시동을 끄고 잠시 침묵을 지키다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고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한 듯한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도진은 서연의 안전벨트를 직접 풀어주며 내일 있을 그룹 창립, 기념 리셉션에 그녀를 공식 파트너로 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지금까지는 인턴 이서연으로서 숨죽여 지내왔지만 이제는 세상 앞에 미래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으로 당당히 나서야만 최 전무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하여 눈을 크게 떴지만 도진의 설명에 담긴 논리와 진심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파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의 한복판으로 걸어들어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각인시키는 일종의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과연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물었고 도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당신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다고 따뜻하게 격려했다. 다음 날 아침부터 펜트하우스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스태프들로 가득 찼다. 도진이 호출한 최고의 뷰티팀과 스타일리스트들이 서연을 치장하기 위해 도착했고 거실 행거에는 화려한 드레스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서연은 거울 앞에 앉아 전문가들의 손길을 받으며 점차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색조가 입혀지고 질끈 묶었던 머리카락이 우아한 웨이브로 세팅되자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주눅든 인턴 사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스타일리스트 실장은 서연의 하얀 피부와 대조되는 짙은 버건디 컬러의 오프숄더 드레스를 추천했고 그것은 그녀의 가녀린 어깨 라인을 드러내면서도 고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준비를 마친 서연이 드레스룸 문을 열고 나오자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진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내려놓는 것도 잊은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부끄러움의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지만 그 모습조차 도진의 눈에는 완벽한 예술 작품처럼 보였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서연의 목에 걸려있던 반지를 빼내어 다시 그녀의 왼손 약지에 끼워주었다. 다이아몬드는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고 도진은 서연의 귓가에 오늘 밤 당신은 그 누구보다 빛날 것이라고 속삭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거울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마치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는 왕과 왕비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창립 기념 리셉션이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정재계 인사들과 그룹 임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는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대화 속에는 날카로운 탐색과 견제가 오가고 있었다. 최태석 전무는 연회장 중앙에서 추종 세력들에 둘러싸여 여유로운 표정으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시선은 계속해서 입구를 향해 있었다. 그는 오늘 도진이 혼자 나타나거나 기껏해야 유명 연예인 정도를 대동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자가 강도진 대표의 입장을 알리는 멘트를 하자 거대한 문이 열렸고 장내의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그리고 그 순간 연회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강도진의 옆에 서 있는 여자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일부 눈썰미 좋은 직원들은 그녀가 전략기획실의 인턴이 서연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임원들은 처음 보는 미모의 여인이 누구인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수백 개의 시선이 쏟아지는 압박감 속에서도 도진의 팔을 꽉 잡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우아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더 이상 탕비실에서 눈치를 보던 인턴이 아니었고 도진의 곁에 설 자격이 있는 당당한 파트너였다. 도진은 보란듯이 서연을 에스코트하며 주주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서연을 자신의 약혼녀라고 소개했다. 그 선언은 장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고 최태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최태석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짐짓 태연한 척 도진과 서연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그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태석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턴 사원이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된 비결이 궁금하다는 식의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주변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도진이 나서려 했지만 서연이 조용히 그를 제지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태석을 응시하며 신데렐라는 마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유리 구두라는 증명수단이 있었기에 왕비가 된 것이라고 차분하게 응수했다. 서연의 당돌한 대답에 태석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렇다면 능력을 증명해보라고 도발했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주변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서연에게 현재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이슈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미래그룹이 취해야 할 재무적 해징 전략에 대해 질문했다. 그것은 전문적인 식견이 없으면 대답할 수 없는 고난도의 질문이었고 태석은 서연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망신을 당할 것이라 확신했다. 임원들은 킬킬거리며 서연의 공경을 구경하려 했고 도진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졌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미소를 지으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서연은 유창한 목소리로 현재의 금리 인상 기조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그룹의 제조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한 수치와 함께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교과서적인 답변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며칠 전 자신이 직접 수정했던 입찰 제안서의 데이터를 인용하며 파생 상품을 통한 리스크 분산과 비수익 사업부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녀는 최 전무가 관리하는 해외 법인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며 환차손을 가장한 자본 유출을 막는 것이 해징의 첫걸음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녀의 답변은 논리 정연하고 날카로웠으며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태석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질문을 던진 자신이 오히려 역공을 당해 궁지에 몰린 꼴이 되었다. 주변의 주주들과 이사들은 서연의 명석함에 놀라움을 표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인턴 생활을 하며 현장에서 느낀 실무적인 개선안까지 덧붙이며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인재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도진은 흐뭇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파트너 이상의 애정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태석에게 다가가 내 사람에 대한 검증은 이 정도면 충분하냐고 물으며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태석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서연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도진이 단단히 지탱해주고 있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 리셉션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오케스트라는 왈츠곡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도진은 서연에게 춤을 청했다. 서연은 춤을 춰본 적이 없다며 망설였지만 도진은 리드만 따르면 된다며 그녀를 플로어로 이끌었다. 조명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몸을 움직였고 주변의 소음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한 마법 같은 순간이 펼쳐졌다. 춤을 추는 동안 도진은 서연의 귓가에 아까의 답변은 정말 완벽했다고 칭찬하며 자신이 본 그 어떤 프레젠테이션보다 훌륭했다고 말했다. 서연은 도진의 칭찬에 얼굴을 붉히며 모든 것이 대표님이 준 기회 덕분이라고 겸손하게 답했다. 도진은 서연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이제 대표님이 아니라 도진 씨라고 불러달라고 나지막이 요청했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자 도진은 우리는 이제 운명 공동체이니 딱딱한 호칭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도진 씨라고 불렀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발코니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은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난간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도진의 시선은 오로지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처음 호텔 방에서 깨어났을 때는 단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계약 관계였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고 고백했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무슨 의미인지 물었다. 도진은 대답 대신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걸쳐주며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기를 진심으로 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계약서의 조항에는 없는 마음의 고백이었다. 그때 발코니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고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최태석 전무의 비서실장이 서 있었는데 그는 당황한 기색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급히 사라졌다. 도진의 눈빛은 다시 차가운 이성으로 돌아왔고 그는 서연에게 이제 최 전무가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늘 서연이 보여준 능력과 도진의 신임은 최 전무에게 있어 제거해야 할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했다. 도진은 서연의 손을 잡고 파티장을 빠져나가자고 제안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꽉 잡았다. 호텔을 빠져나오는 길에 서연은 문득 자신이 신고 있는 유리 구두가 언젠가는 벗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옆에 있는 도진의 존재가 그 불안감을 잠재워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차에 오른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밤의 승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되새겼다. 최 전무가 준비하고 있을 더러운 함정과 음모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물러설 곳도 두려움도 없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피곤함에 지쳐 도진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도진은 잠든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그의 표정에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따뜻하고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기사가 백미러로 힐끔거리는 것을 눈치채고 차내의 조명을 낮추며 조용히 운전하라고 손짓했다. 도진은 서연이 깨지 않도록 차의 속도를 줄였고 이 평온한 시간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 속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진동하며 다가오는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날 밤 최태석 전무의 비밀 별장에서는 은밀한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태석은
서연의 신상 명세서가 담긴 파일을 탁자 위에 내던지며 그녀의 아버지가 과거 자신이 처리했던 강 부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도진과 서연을 동시에 파멸시킬 수 있는 핵폭탄급 카드라고 확신했다. 태석은 부하들에게 내일 아침 언론사에 뿌릴 보도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 보도자료의 제목은 미래그룹 CEO의 약혼녀 횡령범의 딸이자 산업 스파이 의혹이었다. 태석은 와인잔을 비우며 중얼거렸다. 사랑 노름은 여기까지다. 강도진.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평화로웠던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날카로운 뉴스 속보의 앵커 멘트 하나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도진이 넥타이를 메고 있고 서연이 그를 위해 커피를 내리고 있던 그 순간 거실의 대형 TV 화면에는 서연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대문짝만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미래그룹 강도진 대표의 약혼녀가 5년 전 회계 조작으로 그룹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자살한 범죄자의 딸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붉은색 글씨로 화면을 가득 채웠다. 서연의 손에서 미끄러진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파열음을 냈고 뜨거운 액체가 튀었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멍하니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앵커는 서연이 신분을 세탁하고 전략기획실에 위장 취업하여 기밀 문서를 빼돌린 산업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마치 진실인 양 쏟아내고 있었다. 도진은 굳은 표정으로 리모컨을 집어들어 TV를 꺼버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의 휴대전화는 비서실과 홍보팀에서 걸려오는 전화로 쉴 새 없이 진동하고 있었다. 그는 창백하게 질려 떨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것은 최태석이 파놓은 함정일 뿐이니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서연의 귀에는 그의 위로가 멀게만 느껴졌는데 그것은 과거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무너져 내리던 그날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서연을 집에 머물게 하려 했지만 서연은 도망치듯 숨어버리면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자신도 회사에 나가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오기와 결기가 서려 있었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말릴 수 없음을 직감하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미래그룹 본사 앞은 이미 수백 명의 취재진과 시위대 그리고 유튜버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고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흥분한 군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도진의 차가 정문에 들어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며 시야를 가렸고 사람들은 차를 향해 계란과 오물을 투척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경호원들이 필사적으로 인간띠를 만들어 길을 터주었지만 로비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거리가 서연에게는 마치 지옥 불 위를 걷는 것처럼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쏟아지는 질문 세례 속에서 서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앞만 보고 걸었지만 등 뒤로 꽂히는 비난의 화살들은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도진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연을 감싸 안고 묵묵히 그녀를 보호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지만 그의 표정은 살기를 띠고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감사팀 직원들이었는데 그들은 이미 서연의 책상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있었다. 박 팀장을 비롯한 동료들은 서연을 마치 벌레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임원들은 그녀를 외면했다. 감사팀장은 서연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USB 하나를 발견했다고 소리쳤고 그것을 증거물 봉투에 담아 흔들어 보였다. 서연은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감사팀장은 이미 그 안에서 최신 MA 기밀 자료와 경쟁사에 보낸 이메일 흔적이 발견되었다며 그녀의 말을 묵살했다. 그것은 너무나도 뻔하고 조잡한 증거 조작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진실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다. 곧이어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도진은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에 격리시킨 뒤 회의장으로 향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상석에 앉은 최태석 전무는 회심의 미소를 감추지 못한 채 도진을 맞이했다. 이사들은 도진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주가 폭락과 기업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서연을 즉시 해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태석은 한술 더 떠 도진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배임 혐의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표이사 해임안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도진은 냉철한 표정으로 이사들의 비난을 들으며 책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경영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집무실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들이닥친 것은 도진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었고 그들은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서연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라는 죄목이 낭독되는 순간 서연은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끌려나가면서 도진의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는데 그 속에는 어제 파티에서 찍힌 두 사람의 행복했던 모습이 담겨 있어 비참함을 더했다.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복도를 지나갈 때 직원들은 휴대전화로 그녀의 모습을 촬영하며 수군거렸고 서연은 자신이 완벽하게 고립되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1층 로비에서 서연이 연행되어 나가는 모습을 도진이 2층 난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최태석이 서서 혀를 차며 자네가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이런 사단이 났다며 비아냥거렸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도진과 시선을 마주쳤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도진은 서연을 구하기 위해 당장 뛰어내려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표정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냉정함이었다. 만약 그가 지금 나서서 수사를 방해한다면 두 사람 모두 파멸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서연은 도진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잠시 절망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흔들리는 슬픔과 미안함을 읽어내고는 그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님을 믿기로 했다. 검찰청 조사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백열등 조명은 서연의 시야를 어지럽혔다. 담당 검사는 최태석과 유착 관계에 있는 인물로 처음부터 서연을 범죄자로 단정짓고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를 들먹이며 부전여전이라느니 도진을 꼬여내어 한몫 챙기려 했냐느니 하는 모욕적인 언사로 서연의 멘탈을 흔들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조사를 받는 내내 수정 같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검사가 제시하는 조작된 증거들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대한 법률 지식과 회계 규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그것들을 방패 삼아 끈질기게 버텼다. 그녀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모습에 당황한 검사는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조사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서연은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다. 반지가 끼워져 있던 약지에는 수갑 때문에 생긴 붉은 멍자국이 선명했고 그녀는 문득 도진이 몹시 보고 싶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갇혀있는 이 차가운 방보다 밖에서 홀로 싸우고 있을 도진의 상황이 더 걱정되었다. 최태석은 서연을 인질 삼아 도진에게 경영권 포기를 종용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서연은 주머니 속에 숨겨둔 쪽지를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체포되기 직전 도진의 비서가 껌통인 척하며 건네준 아주 작은 메모지였다. 거기에는 짧게 트러스트 미 나를 믿어라고 적혀 있었고 그 두 단어가 서연이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한편 도진은 텅 빈 집무실에서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온몸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최태석은 오늘 이사회에서 도진에게 서연과의 파혼을 공식 발표하고 그녀를 고소하라고 압박했고 도진은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며 시간을 벌어둔 상태였다.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켜고 보안팀장이 보낸 영상을 확인했다. 그 영상에는 감사팀장이 서연의 책상에 USB를 몰래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도진이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그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한 것이었다. 도진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이 영상 하나면 최태석의 수족들을 잘라낼 수 있겠지만 아직 몸통을 잡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도진은 휴대전화를 들어 어둠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정보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서연이 구치소로 이송되기 전까지 최태석의 해외 비자금 계좌를 관리하는 현지 법인장의 신병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도진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비장의 카드였으며 서연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전화를 끊은 도진은 서연의 자리에 가서 그녀가 쓰던 다이어리를 펼쳐보았다. 그곳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업무 내용과 함께 도진의 식성이나 습관 등을 메모해둔 흔적이 남아 있었고 도진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통증을 느꼈다. 그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품으며 맹세했다.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고 그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언론은 미래그룹이 공식적으로 이서연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파혼을 선언했다는 뉴스를 내보냈다. 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어 있던 서연은 교도관이 전해준 신문을 보고 잠시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기사 내용 속에 숨겨진 암호를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진이 발표한 입장문에는 서연만이 알아볼 수 있는 특정 문구들이 배열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는 그들만의 신호였다. 서연은 신문을 덮고 차가운 벽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비운의 신데렐라 혹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기억하겠지만 그녀는 자신이 다가올 반격의 서막을 여는 열쇠임을 알고 있었다. 최태석 전무는 도진의 항복 선언의 쾌재를 부르며 측근들과 축배를 들었다. 그는 눈엣가시 같던 서연을 제거하고 도진의 평판까지 바닥으로 떨어뜨렸으니 이제 회장 자리는 자신의 것이나 다름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들뜬 기분으로 비서실장에게 해외 계좌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지분을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승리에 도취되어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도진이 그 자금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덫을 놓았다고 생각한 사냥꾼이 사실은 더 거대한 덫에 걸려들고 있었던 것이다. 오후가 되자 검찰청으로 도진의 변호인단이 아닌 의외의 인물이 서연의 면회를 신청했다. 그는 바로 과거 서연의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옛 부하 직원이자 현재 최태석의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 과장이었다. 김 과장은 유리벽 너머로 수의를 입은 서연을 보며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서연은 그를 원망하는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설득했다. 김 과장은 최 전무가 서연의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웠던 횡령 내역의 원본 파일이 담긴 마이크로 SD카드를 사물함 열쇠와 함께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고백했다. 그것은 서연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무죄 입증의 결정적인 증거였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온 서연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옥죄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낼 준비가 되었다. 감방의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햇살을 바라보며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밖에서는 도진이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고 있었고 안에서는 서연이 그 폭풍에 불을 지필 불씨를 살려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공조는 절망의 끝에서 가장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울 시내 곳곳에 전광판이 해킹당하며
최태석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이 울려 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광판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강도진 그 어린 놈과 계집애 하나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니지라는 최태석의 적나라한 음성이었다.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충격에 빠졌고 인터넷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폭발했다. 도진이 심어둔 해커팀의 소행이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검찰청 앞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대가 몰려들기 시작했다. 구치소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은 서연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곧 열릴 철문을 기다렸다. 검찰청 조사실의 철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렸을 때 이서연은 눈부신 복도의 조명에 잠시 눈을 찌푸렸다. 그녀를 처참해던 수갑이 풀리고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만이 지난 며칠간의 고초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를 취조하던 담당 검사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변호인단을 대동한 강도진이 서 있었다. 도진은 서연이 걸어 나오자마자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눈빛은 적들을 향해 뿜어내던 살기와는 전혀 다른 깊은 안도감과 애처로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도진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서연의 어깨에 걸쳐 주었고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가 뻗은 팔을 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도진이 검찰청장실에 들이밀었던 증거들은 명백하고도 파괴적이었다. 최태석 전무가 사주한 감사팀장의 증거 조작 영상부터 서연의 아버지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수사관의 양심선언 녹취록, 그리고 어젯밤 해킹으로 세상에 공개된 최 전무의 육성 파일까지 모든 것이 최태석을 가리키고 있었다. 여론은 급격하게 반전되어 검찰 청사 앞은 최태석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도진은 서연의 손을 잡고 로비를 빠져나오며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진실은 밝혀졌으며 무고한 사람을 음해한 세력에게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자마자 도진은 서연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서연은 그의 입술에 검지를 갖다 대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사과를 주고받을 때가 아니라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미래그룹 본사가 아닌 인적이 드문 교회의 한 별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도진이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보안 상황실이 마련된 곳으로 최태석의 숨통을 끊어놓을 마지막 작전이 준비되어 있었다. 별장 지하에 위치한 상황실에는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화이트 해커와 금융 전문가들이 긴박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쉴 틈도 없이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아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했다. 그녀는 구치소에서 머릿속으로 구상해 두었던 알고리즘을 코드로 구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최태석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하고 있는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여 동결시키는 일종의 디지털 덫이었다. 서연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복잡한 금융 데이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옆에서 지켜보던 보안 팀장은 서연의 압도적인 정보 처리 능력과 직관적인 해킹 실력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연은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최태석이 은닉해둔 자금을 그룹의 사회공헌 재단 계좌로 강제 이체시키는 공격적인 코드를 실행했다. 화면 속의 그래프가 급격하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최태석의 비밀 계좌 잔고는 초단위로 줄어들고 있었다. 같은 시각 도심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있던 최태석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보며 비명을 질렀다. 수십 년간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모아둔 검은 돈이 허공으로 증발하고 있는 광경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해외 법인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그제야 자신이 완벽하게 고립되었음을 깨달았다. 자금줄이 끊기면 그를 비호하던 정치권 인사들과 폭력 조직들도 등을 돌릴 것이 뻔했다. 최태석은 이성을 잃고 책상을 엎어버리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었다. 도지는 상황실 중앙 모니터를 통해 최태석의 자금줄이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확인하고 서연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녀는 데이터의 흐름을 분석하던 중 최태석이 마지막 발악으로 그룹의 핵심 기술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원본 회계 장부를 들고 해외로 밀항하려 한다는 징후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항만청의 물류 시스템을 해킹한 결과 최태석 명의의 위장 컨테이너가 오늘 밤 11시 평택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항하는 화물선에 선적될 예정이었다. 만약 그가 그 자료들을 가지고 나간다면 미래그룹은 기술 유출로 인해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서연의 아버지가 남긴 무죄의 증거인 원본 장부 또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었다. 시간은 불과 2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도지는 즉시 경호팀을 소집하고 경찰에 협조 요청을 보냈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서연은 자신이 직접 가서 장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장부의 암호를 해독하고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이유였다. 도지는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서연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녀는 이것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도진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마지막 임무라고 말했다. 결국 도진은 서연을 조수석에 태우고 직접 핸들을 잡았다. 스포츠카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어둠이 깔린 고속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밤하늘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도로는 미끄러웠지만 도지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그는 무전기를 통해 경호팀에게 평택항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라고 지시하며 최태석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서연은 흔들리는 차 안에서 태블릿으로 항만의 구조도와 컨테이너 야적장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최태석의 차량 신호가 항만 깊숙한 곳 제3부두 쪽에서 멈춘 것이 확인되었다. 그곳은 보안이 허술하고 폐쇄된 구역이라 밀항선들이 자주 이용하는 루트였다. 도진의 차가 항만 입구에 차단기를 부수고 들어서자 거센 비바람과 함께 바다의 짠내와 녹슨 쇠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야적장 구석에는 최태석의 검은색 밴이 주차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몇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다. 도지는 헤드라이트를 끄고 어둠 속에 차를 세운 뒤 글러브 박스에서 3단봉을 꺼냈다. 그는 서연에게 차 안에 있으라고 당부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차문을 열었다. 그녀는 빗속을 뚫고 컨테이너 사이로 몸을 숨기며 최태석이 있는 곳으로 접근했다. 도지는 혀를 차면서도 그녀의 뒤를 따르며 엄호했다. 빗소리에 발소리가 묻혀 다행히 발각되지 않고 접근할 수 있었다. 최태석은 흔들리는 조명 아래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며 알루미늄 가방을 품에 꼭 안고 있었다. 그때 밀항선의 선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나 최태석에게 다가갔고 거래가 이루어지려는 찰나 도진이 그들 앞으로 걸어 나갔다. 번개가 치며 도진의 실루엣이 드러나자 최태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도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게임은 끝났으니 그 가방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최태석은 악에 받친 표정으로 부하들에게 도진을 처리하라고 소리쳤다. 쇠파이프와 칼을 든 사내들이 도진에게 달려들었고 빗속에서 처절한 격투가 벌어졌다. 도진은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민첩함과 실전 무술로 상대를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다. 도진이 부하들을 상대하는 사이 최태석은 혼란을 틈타 배 쪽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 모습을 본 서연이 컨테이너 뒤에서 뛰쳐나와 최태석의 앞을 가로막았다. 최태석은 비웃음을 흘리며 서연을 밀쳐내려 했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고
그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떠올리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가방을 뺏으려 했다. 당황한 최태석은 품 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서연을 위협했다.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이자 서연은 흠칫했지만 가방을 잡은 손은 놓지 않았다. 최태석이 칼을 휘두르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부하들을 모두 쓰러뜨린 도진이 바람처럼 달려들어 최태석의 손목을 걷어찼다. 칼은 허공을 날아 바닥에 떨어졌고 최태석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굴렀다. 하지만 그는 도끼가 남았는지 옆에 있던 쇠사슬을 집어들어 서연을 향해 내리쳤다. 도진은 서연을 감싸 안으며 자신의 등으로 그 일격을 받아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도진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도진은 고통을 참아내며 돌아서서 최태석의 얼굴에 강력한 주먹을 날렸다. 최태석은 나가 떨어지며 쌓여있던 드럼통에 처박혔고 정신을 잃었다. 알루미늄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열렸고 그 안에서 수십 개의 USB와 낡은 회계 장부가 쏟아져 나왔다. 서연은 쓰러진 도진을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다. 도진의 등은 빗물과 핏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는 괜찮다는 듯 서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지만 두 사람 사이의 온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항만을 비추었다. 최태석의 밀항을 도우려던 선박은 황급히 뱃머리를 돌려 도망쳤지만 이미 해경의 경비정이 퇴로를 막고 있었다.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쳐 기절한 최태석과 그의 부하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장부를 하나하나 주워 모았다. 빗물에 젖었지만 글씨는 선명했고 그것은 5년 만에 세상 빛을 보게 된 진실의 기록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강력반 형사는 도진과 서연에게 다가와 격려를 하며 최태석의 신병을 확보했음을 알렸다. 도진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형사에게 가방 속에 담긴 증거물들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서연은 형사에게 아버지가 남긴 장부를 건네며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으니 부디 공정하게 수사해달라고 고개 숙여 부탁했다. 형사는 서연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반드시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했다. 상황이 정리되자 긴장이 풀린 서연은 휘청거렸고 도진은 그녀를 번쩍 안아들었다. 비에 젖은 채 차로 돌아온 두 사람은 히터를 틀고 잠시 숨을 골랐다. 도진은 구급 상자를 꺼내 자신의 상처보다 서연의 손에 난 생채기를 먼저 치료했다. 구루는 서연은 도진의 찢어진 입가와 멍든 손등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도진의 상처를 닦아주며 왜 그렇게 무모하게 몸을 던졌냐고 타박했다. 도진은 피식 웃으며 당신이 다치는 것보다는 내가 아픈 게 훨씬 낫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의 말에는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진솔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진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과 공포,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도진은 우는 서연을 다독이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속삭였다. 최태석은 죗값을 치를 것이고 미래그룹은 정화될 것이며 서연의 아버지는 누명을 벗게 될 것이었다. 차창 밖으로 비는 서서히 그쳐가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그들에게 비추는 축복과도 같았다. 도진은 서연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그 집은 이제 계약으로 묶인 차가운 공간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보금자리를 의미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도진은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언론 속보를 통해 최태석의 체포 소식이 전해졌고 미래그룹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폭등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이사회를 주도했던 반대파 임원들은 줄줄이 사표를 제출하거나 도진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연락을 해오고 있었다.
도진은 냉정하게 법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악습을 끊어내고 서연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하며 도진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운전하는 그의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해 보였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처음에는 족쇄처럼 느껴졌던 그 반지가 이제는 그녀를 지켜주는 방패이자 사랑의 증표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남자의 곁에서라면 어떤 폭풍우가 몰려와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차는 새벽의 푸른 빛을 가르며 도시의 불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승리의 달콤함을 만끽하고 미뤄두었던 진정한 약속을 나누는 일뿐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의 무거운 공기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순간 산산조각났다. 피고인 최태석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천문학적인 벌금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탄성과 안도의 한숨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오렌지색 수의를 입은 최태석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난동을 부리려 했으나 교도관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고 그 처참한 뒷모습은 한때 미래그룹을 쥐락펴락했던 권력자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서연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은 옆에 앉은 강도진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법정을 빠져나오자 수많은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도 서연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패를 척결한 영웅을 바라보는 경애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뒤 미래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그것은 5년 전 횡령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서연의 아버지를 위한 명예회복 및 공식 사과 행사였다. 강도진 대표는 단상에 올라 임직원들과 유가족 앞에서 깊이 고개 숙여 사죄했고 서연의 아버지에게 이사 직함을 추서하며 그룹 차원의 배상을 약속했다. 서연은 단상 아래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스크린에 띄워지는 것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봄을 맞이한 자만이 흘릴 수 있는 치유와 해방의 눈물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직원들은 서연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위로와 존경을 표했고 그녀는 비로소 아버지의 이름 앞에 당당해질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서연과 도진은 함께 아버지의 납골당을 찾았다. 비가 온 뒤 갠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게 빛나고 있었고 도진은 준비해온 하얀 국화꽃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그는 묘비를 향해 자신이 서연을 평생 지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고백했다. 서연은 그런 도진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먹먹한 감동을 느꼈다.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 선택한 위험한 동맹이었고 서로를 이용하기 위한 계약 관계였지만 어느새 그는 그녀의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사진을 향해 이제 편히 쉬시라고 속삭이며 도진의 손을 잡고 납골당을 나섰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오후의 햇살 아래 하나로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룹 내에서 서연의 입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가 보여준 탁월한 위기 대처 능력과 재무 분석 실력은 이미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었고 이사회는 그녀에게 기획조정실장이라는 파격적인 임원 자리를 제안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을 쓰기 싫었을 뿐만 아니라 인턴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검증받고 싶어 했다. 도진은 서연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그녀의 올곧은 신념을 존중해 주었다. 대신 그는 서연에게 사내 윤리경영위원회의 특별 자문위원직을 맡겨
그룹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역할을 부탁했고 서연은 그 제안만은 기쁘게 받아들였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두 사람이 계약 결혼을 맺은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고 도진의 경영권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해졌으며 서연의 일상도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계약서의 존재였다. 서연은 도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지만 도진이 자신을 여전히 비즈니스 파트너나 책임감 때문에 곁에 두는 것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거짓된 관계 위에서 쌓아 올린 행복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진정한 시작을 위해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서연은 퇴근 후 서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서연은 도진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장소는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밀레니엄 호텔의 스위트룸이었다. 도진은 서연의 초대에 의아해하면서도 설레는 표정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1년 전 그날처럼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 테이블에는 와인과 촛불이 세팅되어 있었지만 흐르는 공기는 사뭇 달랐다. 식사가 끝날 무렵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도진 앞에 내밀었다. 도진의 표정이 굳어지며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서 나온 이혼 서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서연을 응시하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물었고 서연은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대답했다. 서연은 도진의 눈을 피하며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도진에게 감사했고 그와의 시간이 꿈만 같았지만 계약에 묶인 채 의무감으로 이어가는 관계는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도진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랐고 자신 또한 떳떳한 모습으로 홀로 서기를 하고 싶다는 거짓말을 보탰다. 사실은 그가 자신을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만 자존심과 두려움이 그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도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서연의 심장은 타들어가는 듯했다. 그가 순순히 동의한다면 그것으로 두 사람의 인연은 끝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 도진이 다시 돌아와 서연의 맞은편에 앉더니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종이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자 도진은 종이를 잘게 찢어 테이블 위에 촛불에 태워버렸다.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도진은 입을 열었다. 그는 서연이 깨어나기 전 그날 아침 이미 계약서 따위는 잊은 지 오래였다고 고백했다. 도진은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 시작했지만 서연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회사를 지키고 무엇보다 얼어붙어 있던 자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순간부터 그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도진은 케이스를 열었고 그 안에는 1년 전 서연의 손가락에 끼워졌던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심플하지만 우아한 백금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1년 전의 반지는 과시와 계약의 상징이었지만 이 반지는 자신의 순수한 사랑과 평생의 헌신을 약속하는 증표라고 설명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의자 옆으로 가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입을 틀어막으며 눈물을 흘렸고 도진은 서연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약이 아닌 사랑으로 진짜 나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혼했다. 그 순간 서연이 1년 동안 안고 있던 모든 불안과 의심은 눈 녹듯 사라져 버렸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진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도진은 서연을 일으켜 세워 품에 안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깊은 키스를 나누었다.
창밖에서는 때마침 불꽃놀이가 시작되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고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웠다. 호텔 방 안을 가득 채운 꽃향기와 따뜻한 조명,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는 서연에게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침대에서 낯선 남자의 반지를 끼고 깨어났던 그날의 당혹감은 이제 인생 최고의 축복으로 바뀌어 있었다. 1년 후 미래그룹의 창립 기념일 파티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화려한 분위기였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전략기획실 팀장이 된 서연은 탁월한 업무 능력과 리더십으로 그룹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임원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는 파티장 곳곳을 누비며 직원들과 소통했고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강도진 회장이 그림자처럼 함께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완벽한 파트너이자 인꼬 부부라고 칭송했고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는 사내의 전설로 남아 신입 사원들에게 회자되고 있었다. 서연은 샴페인 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도진이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도진은 서연에게 오늘따라 더 아름답다고 속삭이며 짓궂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1년 전 파티에서 서연이 최태석 전무를 상대로 멋지게 한 방 먹였던 일을 회상하며 그때 당신에게 완전히 반했다고 고백했다.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그때는 정말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렸다고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고난과 역경들을 추억했고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한 사랑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감사했다. 도진은 서연의 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리며 뱃속에 있는 아이도 엄마를 닮아 똑똑하고 용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연은 임신 3개월 차였고 이 사실은 오늘 파티의 하이라이트로 발표될 예정이었다. 파티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오자 사회자는 도진과 서연을 무대 위로 호출했다. 쏟아지는 조명과 박수갈채를 받으며 무대에 오른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도진은 마이크를 잡고 지난 1년간 그룹이 이룬 성과를 발표한 뒤 개인적으로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제 아내 이서연을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그녀가 없었다면 오늘의 미래그룹도 그리고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공을 돌렸다. 서연은 마이크를 넘겨받아 자신은 평범한 인턴이었지만 믿음과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위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깨달았다며 모든 직원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옥탑방에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절부터 도진을 만나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왼손을 들어 반지를 바라보았다. 백금 반지는 가로등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도진의 따뜻한 손이 겹쳐졌다. 서연은 도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지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도진은 그 말에 대답 대신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편안한 옷차림으로 따뜻한 차를 마셨다. TV에서는 두 사람의 임신 소식을 알리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도진은 쑥스러운 듯 채널을 돌렸다. 서연은 그런 도진이 귀여워 소리내어 웃었고 도진도 따라 웃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보름달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거실은 평온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할 적도 숨겨야 할 비밀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그려나갈 미래만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아버지는 옆에 서 있는 도진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는 눈빛을 보냈고 도진은 듬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에서 깬 서연은
옆에서 곤히 잠든 도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규칙적인 숨소리와 편안한 표정이 그녀에게 깊은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는 도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다시 잠을 청했다. 침대에서 깨어난 인턴은 이제 침대 위에서 사랑하는 남편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꿈을 꾸는 여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언제나처럼 CEO의 미소와 함께 찬란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다.